동해 가스전 시추선에서 처음 일했던 날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거대한 기계들, 광활한 바다, 그리고 선원들 사이의 끈끈한 동료애. 시간이 흐르면서 시추선은 나의 두 번째 집이 되었고, 석유 탐사에 대한 흥분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머나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시추공과 파이프라인은 내 가족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한 걸음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긴 근무 시간과 상존하는 위험, 그리고 이를 완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월급을 받을 때마다 나는 내가 가족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삶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나는 이러한 희생이 내 경력에서 가장 힘든 결정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내 침대에서 잠을 잔 지 1년이 넘었고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거대한 태풍이 접근하면서 시추선 작업을 일시 중단해야만 했다. 이는 중대한 결정이었지만 태풍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그 지역에 5개의 유정을 뚫었고 모두 20해리씩 떨어져 있었으며 시추선 운항 중단은 정확성과 빈틈없는 협력이 필요했다. 다행히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모든 선원들은 안전하게 대피했다. 시추선이 안전하게 확보된 후 헬리콥터가 우리를 데리러 왔다. 나는 남은 팀원들을 육지로 데려왔다. 나는 휴가 중이 아니었기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깜짝 선물이 될 것이었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이웃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내 직업은 기본급의 3배에 달하는 수입을 안겨주었다. 나의 경사시추 경험은 특히 국내 자원 개발 붐 시기에 나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만들었다. 5년 전, 승진한 후 나는 조기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월급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개인형 퇴직연금, 25%를 극대화하고 25%는 증권사를 통해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우리 부부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 아내와 나는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고 20년 이상 저축한 후 우리는 현명한 투자를 통해 상당한 안정성을 구축했다. 내 증권사 직원은 내 포트폴리오를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대형 기술 기업 주식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우량주에 다양하게 분산시켰다. 내가 자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나에게 직접 보냈다. 아내와 나는 항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했고 아내가 아이들에 대한 공제를 신청했다. 만약 태풍이 우리 지역을 직접 강타한다면 시추선이 완전히 점검될 때까지 아무도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강조했다. 전문팀이 철저히 점검할 것이었다. 우리가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해저가 침식되었고 태풍의 느린 이동 속도를 감안할 때 나는 적어도 2달은 쉬어야 할 것 같았다. 태풍이 길어질수록 재건 비용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나는 날씨를 면밀히 주시했다. 나는 과거 한 대기업이 우리의 조언을 무시하고 재난 후 수조 원을 지불해야 했던 사건 이후 이 새로운 안전 절차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지금의 몇십억 원 예방 조치가 나중에 소송과 법적 문제에서 수조 원을 절약해 주었다. 그 기업은 정부가 환경 재난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예산을 조정했다. 장기간의 작업 중단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 때문에 아내인 최선아와 나는 집을 산 직후 이웃인 강진혁과 윤지수 부부를 만났다. 그때 선아는 우리 첫째 아이인 준영을 임신하고 있었다. 나중에 우리는 민준과 서윤이라는 2 아이를 더 낳았고 이제 그들은 거의 성인이 되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진혁과 지수는 우리 아이들에게 삼촌과 이모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 진혁은 약간 교활하고 예의가 없었지만 영업에 재능이 있었다. 그리고 지수는 내 눈에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이었고 만약 누군가 나를 유혹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김포공항에서 광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딸 서윤이에게서 다시 전화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나는 딸을 14개월 동안 보지 못했고 가족과의 거리는 나로 하여금 직업 변경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나는 즉시 딸에게 전화했다. 아빠, 딸이 말했다.
빨리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무슨 일이야? 우리 이쁜이? 나는 딸의 어릴 적 별명을 부르며 물었다. 네, 저기 딸이 말했다. 준영 오빠가 총에 맞아서 병원에 있어요. 진혁 아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감옥에 있고 지수 이모는 임신했어요. 진심이야? 나는 깜짝 놀라 대답했다. 아빠가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랑 얘기하기 전에 아빠가 알아야 할 게 더 있어요. 왜? 내가 물었다. 이건 복잡한 문제고 더 많은 게 있어요. 서윤이 말했다. 아빠는 항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녀는 덧붙였다. 엄마는 일부 세부 사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엄마가 준영 오빠, 진혁 아저씨, 그리고 지수 이모 사이의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까요. 알았다. 우리 이쁜이. 내가 말했다. 나 지금 광주행 비행기 타려고 해.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목포에 갈게. 내일 학교는 쉬고 도착하면 택시 타고 집으로 갈게. 그때 엄마는 출근할 시간이니까 집에 와요. 잘 됐다. 엄마 서울에 있어요. 서윤이 대답했다. 롯데백화점 본사에서 매출 증대와 재고 감축을 논의하기 위해 모든 지점장들을 회의에 소집했어요. 이 지역은 여전히 좋은 수익을 내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라서 뭐가 효과적인지 배우고 싶어 해요. 내가 물었다. 엄마한테는 알렸니? 서윤이 설명했다. 아니요, 엄마는 아직 의사 소식을 기다리며 병원에 있어요. 아빠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먼저 전화했어요. 우리가 얘기 끝날 때까지 엄마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청구 부서에 알려주세요. 제가 우리 건강보험증 가져갈게요. 그날 아침 나는 고맙다. 우리 이쁜이. 사랑한다. 내일 아침에 보자라고 문자를 보냈다. 작별 인사를 한 후 나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비행기를 기다릴 준비를 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우리 가족과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다. 나는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시추선에서 일하며 보냈고 가장 낮은 직책에서 시작하여 점차 승진했다. 바다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학업에 더 진지해졌고 그것이 나를 현재의 위치로 이끌었다. 나는 선아를 만난 날을 기억한다. 그녀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너무 빨리 운전하다가 블랙아이스를 밟고 그녀는 실수로 내 낡은 트럭을 들이받았지만 큰 손상은 없어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고 내가 너무 유쾌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그녀는 나에게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주었다. 그녀가 코트를 벗었을 때 나는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선아는 나에게 삶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녀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그녀는 나에게 삶의 목적을 주었다. 한 달 안에 나는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우리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나의 결심도 굳어졌다. 8개월 후 우리는 약혼했고 6개월 후에 결혼했다. 나는 해상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선아의 영향으로 내 업무 성과는 향상되었고 이는 더 높은 급여로 이어졌다. 선아도 자신의 경력을 추구하여 경영학 학위를 취득하고 롯데백화점의 부서 관리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통 분야에서 뛰어났고 빠르게 승진했다. 그녀의 성공은 목포 지점장 자리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그녀의 리더십은 그 지점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매장 중 하나로 만들었다. 강진혁은 독립 도매업자로 트럭을 몰고 다니며 정비사들에게 공구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그가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몰랐지만 그의 씀씀이는 꽤 컸다. 그의 습관들은 그가 꽤 잘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지역은 그의 영역이 아니었다. 진혁은 아는 사람이 많았고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었으며 종종 아내에게 값비싼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나에게 미스터리였다. 소박하고 태평했지만 항상 현금으로 지불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피했다. 그들의 유일한 은행 계좌는 지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지수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이자 부편집장으로 일하며 여러 이사회에서 활동했다. 언뜻 보면 당신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진혁과 지수는 평범한 한국인 부부였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수와 진혁은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자신의 아이처럼 아껴주었다. 진혁은 종종 그들이 우리 아이들을 입양했다고 농담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 우리 아이들은 심지어 그를 진혁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느꼈다. 집으로 날아가는 동안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서윤이 공유한 소식은 현실과 맞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우리와 박씨 가족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서울에서 3시간 동안 환승해야 했다. 김포공항은 실내 흡연구역이 없어서 짜증이 났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했다. 다른 사람들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웠지만 나는 담배에 대한 갈망을 참지 못하고 말보로 한 대를 즐겼다. 해상 시추선에서 일하는 것은 높은 세금 없이 값싼 담배를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이번 출장에서는 6보루의 담배를 가져왔다. 나는 시추선에서 술을 금지했는데 처음에는 동료들이 싫어했지만 그들의 아내들은 절약된 돈에 대해 고마워했다. 비록 그것이 나를 그들에게 미움받게 했지만 말이다. 한국인으로서 짜증나는 것 중 하나는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숨겨진 세금들이다. 돈을 낭비하는 정치인들은 과도하게 지출하고 대중이 곧 잊어버릴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수 있다. 세법을 이해하는 것은 여자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고 나는 항상 그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불렀다. 어이, 현우야, 오랜만이다. 그것은 내 과거의 한 사람인 강수였다. 넌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끊은 적이 없구나. 그가 말했다. 알았어, 강수야.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나 같은 늙은이에 비해 넌 여전히 보기 좋네. 목포 가는 거야? 거기가 내 아내와 아이들이랑 사는 곳이야. 내가 말했다. 시추선 작업 중 악천후 때문에 집에 가게 됐어. 아직도 그 일 하는 거야? 언제쯤 시골뜨기 생활 그만두고 제대로 된 직업 구할래? 강수가 농담했다. 은퇴 준비 중이야. 내가 말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 밤에는 집에 있을 수 있는 일을 찾을 계획이야. 선아가 놀랄 거야. 최선아랑 결혼했어? 강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응, 휴가 때 남해 시추선에서 일하다가 만났어. 그때 걔는 경영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지. 강수가 내 여동생과 선아가 고등학교 때 아주 친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놀랐다. 그때 그들은 흑인 남자들만 좋아했다. 내 여동생은 그런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는 둘째 아이를 낳은 후 그녀를 버렸다. 그 시기는 꽤 힘들었지만 지금 그녀는 변호사이고 잘 지내고 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이야기하며 고등학교 때부터 아직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가 결혼했고 3명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집으로 가는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고 딸과 이야기하고 싶었다. 딸의 최근 소식은 여행 내내 나를 괴롭혔다. 택시가 나를 내려주었고 나는 스스로 짐을 문으로 가져갔다. 서윤이는 나를 꽉 껴안았고 분명히 지치고 감정적으로 힘들어 보였다. 빠른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윤이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 지난 2년 동안 엄마의 습관에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목포 지점에서 승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금요일 밤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다가 엄마가 진혁 아저씨와 로맨틱한 저녁을 먹고 있는 걸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그냥 뒀어요. 지수 이모는 보통 금요일에 늦게까지 일하고 엄마는 저도 일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조사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진혁 아저씨가 항상 롯데백화점에 트럭을 주차해두고 엄마가 아저씨를 태우러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커플처럼 바싹 붙어 앉아서 함께 차를 몰고 갔어요. 나는 듣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서윤이의 정직함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었다. 준영 오빠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오빠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더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진혁 아저씨가 아파트를 빌렸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아저씨가 만나는 연인이 바로 엄마였어요. 준영 오빠가 지수 이모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계속하리라 믿는다고 말했어요. 지수 이모는 준영 오빠에게 의지했고 그들은 연인이 되었어요. 서유는 준영 오빠가 어젯밤에 이 일이 1년 이상 계속되었고 지수 이모가 임신한 아이가 오빠의 아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진혁 아저씨는 어릴 때 수두를 알아서 불임이에요. 나는 스스로에게 독한 술 한 잔을 따랐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엄마와 진혁 아저씨는 얼마나 오랫동안 만났니?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작게 말했다. 적어도 18개월은 됐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집에 온 이후로 계속 만났어요. 내가 물었다. 무엇 때문에 준영이가 총에 맞게 된 거니? 엄마는 아저씨를 만나러 거기에 없었어요. 진혁 아저씨가 집에 돌아와서 지수 이모와 준영 오빠가 침대에서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격렬한 말다툼 중에 진혁 아저씨가 실수로 준영 오빠를 쐈어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준영이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오늘 우리는 병원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좋은 이혼 변호사를 찾을 거야. 내 엄마는 언제 집에 오니? 내가 물었다. 토요일 아침에요. 서윤이 대답했다. 너는 뭐 할 거니? 내가 물었다. 차를 빌려서 호텔에 머물 거예요.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말했다. 네가 렌터카를 가지고 돌아오면 몇 가지 일을 처리할 거야. 오늘 밤 내 엄마에게 전화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게 해줘. 내 변호사를 위해 녹음할 수 있도록. 서윤이는 엄마의 행동이 나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울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말했다. 오랫동안 이 날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지나가기를 기도했지만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아빠랑 살고 싶어요. 만약 그게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줄게.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나는 적어도 이달은 집에 있을 거니까 거처와 새 직장을 찾을 시간이 있어. 지금은 내가 집에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해줘. 정말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응, 하지만 그건 학교를 옮겨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 내가 대답했다. 내 평생 이렇게 꽉 안겨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서윤이는 나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서 택시가 왔을 때 나와 함께 갔다. 떠나기 전에 우리는 그녀가 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학교에 전화했다. 지수는 내가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해요. 나는 대답했다. 알고 있어. 몇 가지 일을 처리한 후에 다시 연락할게. 내 딸이 속상해하고 지금 내가 필요해. 처음에는 지수가 집에 있는 것이 놀라웠지만 어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이해가 갔다. 나는 아내가 내가 운전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작은 차를 빌렸다. 나는 항상 현대차 팬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포를 떠나 저렴한 모텔에 체크인했다. 순천에서 발각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체크인 후 우리는 보험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전남대학병원으로 갔다. 점심시간에 준영이가 서윤이에게 전화했고 우리는 지수가 그와 함께 있고 그가 내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윤이는 우리가 그날 밤 그의 어머니에게 알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매물로 나온 사업체를 보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이었지만 내 눈길을 끄는 것은 없었다. 나는 중개인에게 새로운 매물을 주시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요일에 몇 채의 집을 볼 계획을 세웠다. 모텔로 돌아와서 나는 상사에게 전화했다. 나는 내 상황을 그들에게 알렸고 20년 후에 내 딸이 아직 어리고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또한 월요일에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다. 계좌를 확인해 보니 우리 집 계좌에는 5천만 원, 내 개인 저축 계좌에는 2억 5천만 원이 있었고 집은 대출이 다 갚아진 상태였다. 이혼은 간단해 보였다. 집값과 돈을 나누는 것. 우리 이쁜이 곧 돌아올게.
나는 서윤이에게 그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수와 이야기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수는 즉시 나를 들여보내 주었고 나는 그녀가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죄송해요, 현우 씨. 그녀가 말했다. 이런 엉망인 상태로 집에 돌아오시면 안 됐는데 우리 이야기하는 동안 뭐 좀 마실래요? 물론이죠. 오늘 정말 긴 하루였어요. 그녀가 음료를 따르는 동안 내가 대답했다. 나는 그녀에게 처음부터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준영이가 저를 따로 만나고 싶어 했어요. 지수가 시작했다. 저는 그가 결혼기념일 깜짝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가 선아 씨와 진혁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가 보여주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진혁 씨의 아파트로 데려갔고 우리가 창문을 통해 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진혁 씨와 당신 아내, 저는 함께 있었고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녀는 전화로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지수와 서윤이 모두 나에게 말해준 시간표를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지수 씨, 그 사진들 저에게 문자로 보내줄 수 있나요? 이혼 소송에 필요해요. 내가 물었다. 내가 아내가 고등학교 때 흑인 남자들만 사귀었다고 언급했을 때 지수의 눈이 커졌다. 아마 지난 몇 년간의 친밀한 행동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순수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말했다. 절대 알 수 없죠. 내가 대답했다. 그런데 당신과 준영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는 당신과 같아요, 현우 씨. 지수가 말했다. 그는 저를 지지해 주었고 어느 날 밤 힘을 주었어요. 제가 그에게 키스했고 그가 답해 주었어요. 그 키스는 제가 몇 년 동안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의 친밀감은 커져갔고 약 6개월 전에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그건 복수가 아니었고 그냥 일어난 일이었어요. 나는 내 직업과 긴 부재가 내 아내와 비슷한 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우리가 결혼했지만 내가 집에 올 때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다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했고, 그러고 나면 나는 다시 몇 달 동안 떠나야 했다. 그것이 내가 경력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했던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지수는 내 대답을 기다렸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준영이가 두 사람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결정하게 할게요. 그는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두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할 겁니다. 참고로 시간표와 사진은 확인되었습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준영이는 당신이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수는 그 후 진혁이 이혼 서류를 받았고 이것이 그의 반응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갑자기 총격 사건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진혁은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항상 이성을 잃었다. 그는 분명 지수와 대질하기 위해 집에 돌아왔다가 준영이와 함께 있는 그녀를 발견했고 그것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나는 진혁이 그의 직업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수는 앞으로 며칠 동안 나와 함께 있을 겁니다. 모두가 내가 시내에 없다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말했다. 그래서 차를 빌린 겁니다. 서윤이는 나와 함께 살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떠났다. 지수로부터의 진실과 진혁과 내 아내의 불륜이 준영이가 개입하기 전에 시작되었다는 증거. 집에서 나는 모든 것을 서윤이와 공유했다. 말이 되네요. 내가 말했다. 준영이는 항상 나이에 비해 성숙했고 사진과 그가 나에게 말한 것들이 그것을 증명해요. 그는 항상 나이 많은 여자들과 데이트했어요. 내 잘못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말했다. 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의 책임을 떠맡았어. 그가 태어났을 때 나도 그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어. 지수와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준영이가 스스로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건 그들의 삶이야. 아빠, 엄마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할까요? 서윤이가 물었다. 먼저 통화를 녹음할 수 있는 앱을 찾아봐.
내가 제안했다. 서윤이는 검색해서 잘 작동하는 앱을 찾기 전에 몇 가지를 시도했다. 우리 둘 다 성공했다. 3번의 신호음 후에 선아가 받았고 서윤이는 스피커폰을 켰다. 엄마, 오늘 학교 결석 허락을 받아야 해요. 서윤이가 말했다. 왜 결석하니? 아프니? 선아가 물었다. 아니요, 어젯밤에 준영 오빠랑 병원에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서윤이가 설명했다. 준영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어깨는 완전히 회복될까? 선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근거리에서 어깨에 총을 맞았어요. 서윤이가 말했다.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아무것도 숨기지 마. 선아가 요구했다. 수요일 오후에 엄마가 평소에 가던 곳에 가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서윤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나는 일하고 있었어. 선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답했다. 아니요, 엄마. 엄마는 모건가 644번지 4호 아파트에 진혁 아저씨랑 있었어요. 서윤이가 말했다. 선아의 침묵은 섬뜩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물었다. 언제부터 알았니? 거의 처음부터요. 서윤이가 말했다. 우연히 엄마가 진혁 아저씨랑 저녁 먹는 걸 보고 알게 됐어요. 준영 오빠가 두 사람을 미행해서 사랑의 보금자리를 찾아냈고 심지어 지수 이모를 데려가서 두 사람을 현장에서 잡았어요. 사진들이 꽤 역겹더라고요. 나는 선아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녀가 말했다. 토요일 아침에 집으로 비행기 타고 갈게. 내 아빠가 집에 오기 전에 우리가 얘기해야 해. 엄마, 더 있어요. 아저씨. 진혁 아저씨는 지난 수요일에 두 분의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어요. 그는 분노에 차서 집으로 돌아왔고 불륜을 계속하면서 결혼 생활을 지키기로 결심했죠. 그는 자신의 행동이 지수 이모와 준영 오빠를 함께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서윤이가 말했다. 나는 서윤이에게 동의의 표시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그녀는 자신의 설명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을 알고 미소 지었다. 진혁 아저씨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옛집에 들어가서 지수 이모와 준영 오빠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말했다. 분노에 차서 그는 총을 잡고 준영 오빠를 쐈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준영이와 진혁 아저씨는 어디에 있어? 선아가 물었다. 진혁 아저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감옥에 있어요. 서윤이 대답했다. 준영 오빠는 회복하겠지만 심각한 재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일 뉴스를 통해 알게 해야 할까요? 몇 분만 생각할 시간을 줘. 내가 직접 아빠한테 전화할게. 선아가 말했다. 이 문제는 네가 직접 해결하는 게 좋겠어. 알았지, 엄마? 서윤이가 말했다. 참고로 엄마 곧 할머니 될 거예요. 지수 이모는 임신 3개월이고 준영 오빠가 아기 아빠예요. 지수 이모도 엄마가 집에 오면 서류를 전달할 계획이에요. 선아는 이성을 잃었지만 그녀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럴 만하다고 느꼈다. 서윤이는 대답을 기다렸다. 그리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서윤이와 나를 위해 위스키 2잔을 따랐다. 내 잔에는 얼음과 탄산수를 넣고 그녀의 잔은 그대로 두었다.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건배하자. 네가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상황을 더 잘 처리했으니까. 자랑스럽다. 우리 딸. 우리는 선아의 전화를 기다리며 술을 마셨고 전화가 울렸을 때 나는 그것을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한 잔 더 따른 후 나는 스피커폰을 켰다. 선아가 말한 것은 전부였다. 시간 날 때 전화해줘. 진혁 아저씨가 실수로 준영이를 쐈어.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아빠, 대답하기 전에 인터넷 신문부터 확인해봐요. 서윤이 제안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가져왔고 우리는 일면 기사를 보았다. 헤드라인은 남편, 아내의 애인을 쏟아였고 그것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며 우리 모두의 관계를 폭로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강진혁이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의 진짜 이름은 김민철이었고 절도 전과와 마약 유통 의도로 수배 중이었다.
그의 지문이 그의 진짜 신원을 드러냈다. 나는 경찰에 전화해서 말했다. 나는 진역의 공구 트럭에 대해 물었고 그들에게 수색 영장을 신청하라고 제안했다. 왜냐고 묻자 나는 아무도 그가 거기서 무엇이든 파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 후 나는 페이스북에서 이강수를 찾아 그의 프로필을 찾고 전화를 걸었다. 그의 아내가 받았고 나는 공항에서 강수를 만났고 실종된 그의 여동생 혜진의 전 남편 이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의 이름은 김민철이었다. 그녀는 그가 16년 이상 양육비를 체납했지만 현재 미주리 주 목포 교도소에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 사람 이름이 강진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말이에요 라고 물었고 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제 아내 최선아와도 바람을 피웠어요 라고 덧붙였다. 오 마이 갓, 혜진이가 충격받겠네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에게 당신 전화번호를 줘도 될까요? 내가 대답했다. 물론이죠. 내가 말했다. 제 곧 이혼할 아내는 토요일에 집에 올 거예요. 서윤이와 나는 모두 충격을 받았다. 나는 지수에게 그녀가 집에 있는지 문자를 보내서 그녀의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엄마는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서윤이가 말했다. 우리가 또 어떤 거짓말을 밝혀낼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들은 옛 영광의 시절을 다시 사는 것 같아. 내가 말했다. 그들이 또 어떤 일에 연루되었는지 궁금해. 우리는 몇 분 동안 모든 것을 생각했고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겼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서윤이가 문을 열었다. 나는 지수를 위해 위스키와 탄산수를 섞어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올 때 건네주었다. 우리는 그녀에게 업데이트된 기사를 보여주었고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 서윤이는 그녀와 선아의 대화 녹음본을 나에게 문자로 보냈고 나는 그것을 지수에게 들려주었다. 당신의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내가 말했다. 이혼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이미 내 문자를 받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 지수가 대답했다. 그놈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없어. 더 나쁜 건 내가 덧붙였다. 지수가 못마서로 보석보만. 그는 성인이 된 두 자녀, 딸과 아들이 있어. 그의 전처는 고등학교 때 선아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 지수의 놀란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지수가 울기 시작하며 말했다. 그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왜 내가 더 일찍 임신하지 못했을까? 그는 너를 만나기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을 거야. 내가 말했다. 그것이 유일한 설명이야. 나는 지수와 서윤이가 이야기하는 동안 조용히 있었다. 내 직감에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미스터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아. 집안의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고 제안했고 선아가 진혁의 불법적인 일을 도왔는지 궁금했다. 그의 마약 전과를 고려할 때 그가 모든 것을 숨겼을 수도 있고 아마도 선아도 연루되었을 것이다. 믿기 힘든 소리네요. 지수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매일 트럭을 몰고 다니며 밖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왜 선아가 그의 비밀을 지켜주었을까요? 분명히 그의 구매 주문서를 보았을 텐데요. 내가 말했다. 진혁은 항상 회사가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말했어요. 지수가 대답했다. 월별 명세서나 자금 이체를 본 적이 있나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의 이메일 계정은 알아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우리가 그녀의 집에 갔다고 말했고 컴퓨터에 로그인한 후 아웃룩을 검색하여 진혁이 그의 주 계정에 연결된 4개의 이상한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지수 씨, 내일 당장 경찰에 연락해서 진혁의 이메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세요. 나는 돈이나 마약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 집을 수색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불법적인 것이 숨겨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만약 제가 뭔가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지수가 물었다. 저에게 전화하세요.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내가 말했다. 아빠, 정말 엄마가 진혁 아저씨가 자기 집에 물건을 보관하게 놔뒀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윤아, 그들의 관계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내가 말했다. 집에서 평소에 확인하지 않는 곳부터 시작하자. 나는 손전등을 들고 렌터카를 옮긴 후 다락방으로 올라가기 위해 차고로 갔다. 나는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숨겨진 5개의 큰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다. 첫 번째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자 서윤이는 서둘러 그것을 열었다. 4개 더 있어. 내가 말했다. 두 번째 봉투가 찢어지면서 5만 원권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내 첫 생각은 지수의 집에 마약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5개의 봉투를 모두 내린 후 나는 다른 하나를 발견했다. 그 봉투는 진혁의 장부였다. 서윤아, 내가 이 봉투들을 확인하는 동안 지수에게 우리가 찾은 것을 말해줘. 내가 지시했다. 그들은 5분 후에 돌아왔다. 5개의 봉투는 모두 현금이었고 6번째 봉투에는 진혁의 장부가 들어있었다. 현우 씨, 제 집 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지수가 직후에 물었다. 경찰에 전화했어요. 내가 대답했다. 나는 경찰에 전화했고 그들은 순찰차를 보냈다. 그 후 나는 지수의 집에 가서 그녀의 다락방에서 코카인 상자를 발견했다. 나는 진혁의 장부를 코카인과 함께 넣고 다시 경찰에 전화하여 형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도착하는데 3시간 이상이 걸렸다. 돈과 마약에 대해 우리는 총격 사건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다. 떠나기 전에 형사는 토요일에 선아가 돌아오면 신문을 위해 그녀를 구금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는 그 돈이 현재로서는 어떤 것과도 연결될 수 없으며 개수되고 기록되고 박 씨가 자발적으로 넘긴 발견된 돈으로 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경관님. 내가 대답했다. 제 이웃집에서 발견된 마약은 어떻게 되나요? 지수가 물었다. 강진혁 씨가 그곳에 살았고 당신이 그녀의 도움으로 그것들을 넘겼기 때문에 당신은 기소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는 기소될 겁니다. 형사가 설명했다. 내일 수색 영장을 가지고 다시 오실 건가요? 지수가 물었다. 형사가 말했다. 남편분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주세요.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소량의 마약이라도 발견되면 버리세요. 진혁이 가진 것 대부분은 아마 그의 트럭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경찰이 떠난 후 수색을 위해 그것을 견인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독한 술 한 잔이 필요해요. 지수는 집문을 잠그고 우리에게 왔다. 서윤이가 물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할 건가요? 형사에게 맡기는 게 좋겠어. 내가 말했다. 내일 너희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두 집의 수색을 마칠 거야. 고마워요, 현우 씨. 정말 감사해요. 지수가 말했다. 지수 씨, 내일 렌터카 반납하러 갈 때 저를 따라와야 해요. 제 딸을 혼자 집에 둘 수는 없어요. 내가 말했다. 오늘 밤 여기서 자도 될까요? 지수가 물었다. 물론이죠. 준영이 옛날 방에서 자요. 내가 말했다. 자정 무렵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우리를 깨웠다. 그들은 지수의 집에 침입하려던 사람을 잡았다. 번호판 없는 차가 새벽 5시에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다. 나는 커피와 담배를 들고 밖에 앉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즉시 받았다. 현우 씨, 여기 모든 게 엉망이야. 진혁이가 실수로 준영이를 쐈지만 그는 회복할 거야. 경찰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진혁이를 구금하고 있어. 지수랑 얘기했어? 아니, 서윤이랑 병원에 있어. 내가 말했다. 오늘 그녀와 얘기하고 다시 알려줄게. 당신이 집에 오는 것에 대해 소식 있어. 우리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해. 내가 물었다. 우리는 날씨를 주시하고 있고 대피해야 할 수도 있어서 예상보다 일찍 집에 갈 수도 있어. 그녀가 대답했다. 정말이야? 그녀가 놀라서 물었다. 응, 태풍이 오고 있어. 대피하면 바로 집에 갈게. 약속해.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전화해줘.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할게. 선아가 말했다. 나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했다. 그 짧은 대화에서 나는 그녀가 진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나에 대해 가졌던 모든 감정은 사라졌고 나는 후회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지수는 렌터카를 반납하기 위해 나를 따라갔다. 그 후 우리는 내 짐을 챙겨 호텔 열쇠를 반납했다. 나는 그녀에게 임시로 머물기 위해 준영이의 아파트 열쇠를 가져가라고 제안했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과 내 채의 집을 보았다. 그리고 새 주택단지에 새로 지은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나는 큰 계약금과 함께 현금으로 지불했고 거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5년 보증을 요구했다. 나는 새 자물쇠를 샀고 지수와 서윤이에게 상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 집을 수색하는 동안 마약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각각 1억만 원짜리 채권을 발견했다. 뉴스는 경찰이 총격 사건과 관련된 물품들을 우리 집에서 발견했다고 보도했고 이는 우리에 대한 의심을 줄일 가능성이 있었다. 자물쇠와 보안 코드를 바꾼 후 나는 아내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값비싼 보석들을 발견했다. 마침내 나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 나는 고출력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살폈고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겨진 더 많은 돈 가방을 발견했다. 나는 그가 준 명함으로 형사에게 다시 전화하여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나의 최신 발견을 알렸다. 나는 각 가방에서 몇 개의 돈다발을 챙기고 나머지는 다락방에 두었다. 나는 진혁이 몇 년 동안 마약을 밀매해왔다고 믿기 시작했다. 형사는 20개의 돈가방을 모두 꺼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연결하기 위해 회계 장부를 돈과 함께 남겨두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관님, 진혁이 20년 동안 마약을 밀매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이웃이었어요. 그가 가명으로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범죄자와 몇 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아내에게 그와의 관계와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덧붙였다. 진혁, 우리가 그를 부르던 대로. 그는 제 아내의 고등학교 시절 절친의 남편이었어요. 지수와 결혼하기 전에요. 그의 전처인 혜진이는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토요일에 비행기로 올 수도 있어요. 지수가 차를 몰고 들어오자마자 형사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계속해서 점점 더 흥미로워지네요. 그가 말했다. 그의 현재 아내는 알고 있나요? 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집을 철저히 수색할 예정입니다. 내가 말했다. 어젯밤에 실패한 침입 시도 이후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필요하다면 다른 전화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형사가 씩 웃으며 말했다. 오늘 진혁을 다시 신문할 겁니다. 그의 트럭의 가짜 바닥에서 코카인을 발견했어요. 그는 끝났어요. 지수가 우리에게 와서 말했다. 경관님, 제 남편의 신원에 대해 제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기다려주세요. 그는 즉시 우리 결혼을 무효화하고 싶어 합니다. 형사가 떠난 후 우리는 지수의 집을 철저히 수색했다. 의심스러운 것들을 모두 변기에 버린 후 지수는 짐을 싸서 안전을 위해 준영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우리는 그녀가 가져간 몇 개의 무기명 채권을 발견했다. 나는 새로 지은 집에 계약금을 냈고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을 사용하여 지불할 계획이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지수가 물었다. 선아가 그와 함께 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가 코너와도 함께 일했을까요? 내가 대답했다. 말하기 어렵네요. 우리는 몇 년 동안 서로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진혁은 우리가 없을 때 물건을 숨겼을 수도 있어요. 제가 놀란 것은 그가 저축을 합법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딸은 함께 준영이를 만나고 싶어. 내가 말했다. 준영이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고 그와 지수는 나이 차이가 괜찮은지 보기 위해 함께 살 계획이었다. 그건 성숙하고 사려 깊게 들리네. 내가 말했다. 고맙다, 아들아. 준영이가 대답했다. 지수를 위해 아버지가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이제 아버지의 관점을 이해해요. 아버지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내 엄마가 한 짓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내 일 때문에 그녀 곁에 없었어. 외로움이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로 이끌었지. 만약 내가 다른 관계를 맺는다면 내 생활 방식은 바뀌어야 할 거야. 서윤이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한 일 때문에 그녀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재산을 청산하고 싶어. 나는 이를 우선시했고 두 아이의 양육을 그녀에게 맡겼어. 아이들이 자랐을 때 그녀는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나는 슬프지만 그녀를 미워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어. 게다가 그녀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어. 준영이가 물었듯이 만약 경찰이 그녀를 진역이 하는 일과 연관짓는다면 그녀도 감옥에 갈 수 있어.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종종 놓치는 것은 놀라운 일이야. 진실은 내 두 아이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토요일 아침. 나는 내 집 제안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나는 수락되었으므로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몇 개의 무기명 채권으로 계약금을 냈을 때 문자를 받았다. 만날까? 나 혜진이야, 강수 동생. 나는 답장했다. 공항 어디에 있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15분 안에 갈게. 중개인이 말했다. 새 집을 아주 좋은 가격에 샀네요. 나는 그들이 그렇게 빨리 수락한 것에 놀라서 물었다. 다른 집 한 사람 아직 없어? 내가 대답했다. 아직 아무것도 없어. 판매 완료 표지판이 붙은 것처럼 관심이 높아졌다. 일이 끝난 후 나는 공항으로 갔다. 들어가자마자 나는 혜진을 보았다. 마지막 비행기가 착륙했기 때문에 그녀는 거기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방금 서울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녀는 갈색 머리가 얼굴 윤곽을 부드럽게 해주는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심플한 파란색 청바지 복장은 그녀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 첫인상은 그녀가 매우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강수 오빠가 보내준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박현우 씨. 나는 악수로 화답했다. 우리는 공항 식당에 가서 이른 점심을 먹으며 서로를 알아갔다. 그녀는 내가 반지를 끼고 있지 않은 것을 알아챘고 나는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그것을 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는 이혼 후 혜진이가 처녀 때 성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나는 서울에서 오는 아침 마지막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을 보았다. 창가 자리에서 우리는 승객들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선아가 나타났을 때 나는 손을 흔들었다. 혜진이는 내가 누구에게 손을 흔드는지 보려고 돌아섰고 선아는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창백해지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녀는 지역 뉴스를 읽지 않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우리는 한 형사가 그녀에게 다가가 배지를 보여주고 그녀의 짐을 가지러 에스코트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당신이 시내에 있는 줄도 몰랐군요. 혜진이가 물었다. 아니, 우리가 그녀를 속였어. 내가 말했다. 덧붙여서 그녀의 계획이 무엇이었든 이제 끝났어. 그녀는 우리 집에서 발견된 마약, 현금, 회계 장부에 대해 곧 알게 될 거야. 제가 당신의 이혼을 처리해도 될까요? 혜진이가 물었다. 그녀를 무너뜨리는 데서 만족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녀와 제 전 남편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의문을 제기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물었다. 저는 집에서 개인 이혼 전문 회사를 운영해요. 그녀가 말했다. 게다가 어쨌든 제 무책임한 전 남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여기 있을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합의가 된 것 같네요. 프린터가 있다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아의 짐을, 나는 짐을 트럭에 싣고 혜진에게 그녀의 전 남편이 구치소에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서 나는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다주고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녀가 돌아온 후 그는 나를 보고 매우 놀랐다. 혜진은 그가 내가 어떻게 그를 찾았는지 물었고 나는 그녀 덕분이라고 그에게 말했다고 했다. 나는 또한 경찰이 그들이 발견한 마약, 돈, 회계 장부를 압수했다고 언급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나는 형사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업데이트했고
그는 선아를 마약과 연관짓기 위해 필적을 비교할 것이지만 회계장부가 그들의 공급업체 연락처 목록이었기 때문에 현금과는 연관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객들이었으므로 제 곧 전처가 될 사람이 처음부터 이 일에 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이혼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몫이 필요할 것이다. 네. 형사가 대답했다. 오늘 우리는 그녀를 공범으로 기소할 것이므로 그녀는 적어도 월요일까지는 보석으로 풀려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혼 서류 작성을 시작하기 위해 내 집으로 돌아왔다. 가는 길에 나는 우리가 결혼 생활 동안 어떻게 재정을 관리했는지 설명했다. 현명한 조치네요. 혜진이가 말했다. 별도의 저축 계좌가 있으면 그것이 집에 있는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다. 커피를 끓이고 지수가 제공한 사진들을 그녀에게 보내는 동안 나는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혜진은 우리가 가족 재정을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근거하여 선아가 내 몫을 살 여유가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선아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간 후 우리는 인쇄할 준비가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접근 코드를 주었고 우리는 월요일에 지방 법원에 제출할 사본을 인쇄하고 정리했다. 딸이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돌아왔고 그녀와 혜진 사이에는 즉각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소개 후 나는 딸에게 설명했다. 나는 서윤이에게 물었다. 혜진이가 누구야? 이혜진 씨를 소개하고 싶구나. 내가 말했다. 내 가족은 아직 양평에 살아. 혜진아, 이쪽은 내 딸 서윤이야. 다음 주에 우리가 가구를 다 사고 나면 나랑 같이 살게 될 거야. 서윤이의 눈이 흥분으로 빛났고 그녀는 나를 꽉 껴안고 물었다. 아빠 무슨 집 샀어요? 새로 지은 집, 침실 3개, 개방형 디자인, 차고 2개, 미완성 지하실, 그리고 높은 테라스. 내가 대답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조경이 안 되어 있어. 내가 말했다. 월요일에 주택 구매 절차를 마친 후에 수영장을 짓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서윤이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수영장을 원했었다. 나는 기존 조경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어디서 먹고 싶은지 물었더니 둘 다 샐러드 바가 있는 빕스를 선택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혜진이 차를 렌트하기 위해 렌터카 회사로 갔다. 서윤이는 일요일에 가구 쇼핑을 함께 가자고 혜진을 초대했고 그녀는 동의했다. 월요일. 나는 강진혁과 아내에 대한 혐의가 낭독될 때 법원에 있었다. 진혁은 보석이 거부되었다. 선아의 보석금은 5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혜진은 나를 대신하여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제출했고 그 후 자신을 위해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우리가 손을 잡고 떠날 때 전 남편이 등을 받쳐주었다. 나는 진혁과 선아가 그날 아침 일찍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남은 무기명 채권을 제출하여 새 집 구매를 완료했다. 혜진은 오후 4시까지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 비용을 지불했다. 그 후 혜진은 부모님 댁에 있는 렌터카에서 몸값 요구 편지를 발견했다. 그들은 서윤이를 붙잡고 있었고 내가 경찰에 넘기지 않은 모든 것을 요구했다. 나는 혜진에게 자정에 월출산 국립공원에서 만나겠다고 답장하라고 말했고 집의 특정 장소를 알려주었다. 나는 작은 프로판 가스통, 용접 토치, 낡은 텐트, 그리고 내 석공을 트럭에 싣고 준비했다. 나는 공원에 텐트를 쳤고 밤의 어둠 속에서 난간의 볼트를 풀어 절벽 쪽 전망대에 덫을 놓았다. 나는 난간에 종이봉투를 묶어 귀중해 보이게 만들었다. 진혁의 친구인 상철이 도착했을 때 나는 그와 마주했다. 상철은 나에게 석공을 건네며 내가 봉투를 건네기 전에 서윤이가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철이 물었다. 너를 쏘고 내 형제들을 찾아낼 거야. 내가 대답했다. 상철은 눈에 띄게 불안해했고 그가 땀을 흘리는 것을 보는 것은 만족스러웠다. 특히 그가 석궁에 3개의 화살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진혁은 네가 약해졌다고 생각했어. 상철이 말했다. 그는 탈출을 계획하고 있고 그와 내 아내를 도시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 무기명 채권이 필요해. 너도 그 장부에 이름이 있겠지. 내가 말했다. 장부에 대해 어떻게 알았어? 상철이 물었다. 내가 경찰에 넘겼어. 그들이 너희 모두를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야. 서윤이가 다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사라지기 위해 가방에 든 것을 사용하고 싶을 거야. 상철은 공황 상태에 빠져 다시 전화를 걸어 그의 형제들에게 서윤이를 그 장소로 데려온 다음 도망치라고 지시했다. 그는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0분 후 내 전화가 울렸고 혜진이가 서윤이가 안전하게 도착했고 다치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다. 나는 불을 끄고 어둠 속으로 숨었다. 상철은 가방을 잡기 위해 난간 너머로 몸을 숙였지만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의 무게가 그를 넘어뜨렸다. 그 후 나는 텐트로 돌아와 밤새 잤다. 이 시간이 걸렸다. 그들이 상철의 시신을 찾는데 몇 주가 걸렸고 강진혁은 그 소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화요일 아침 일찍 나는 혜진의 부모님 댁으로 차를 몰았고 딸이 나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왔고 나는 아침 식사에 초대되었다. 나는 군 경찰서장이 은퇴할 예정이고 혜진의 아버지인 강수가 지역 민주당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침 식사 중에 나는 경찰서장직에 출마하는 것을 언급했고 강수는 내가 주 자격 과정을 시작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동의했고 당신이 공식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한 것 같군요. 라고 말했다. 네. 딸의 눈은 아빠에 대해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아빠가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으면 반드시 해내신다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맑았다. 나는 딸에게 전화기를 건네주고 엄마와 녹음한 대화를 듣게 했다.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로웠다. 엄마는 너에게 결코 솔직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서윤아? 내가 물었다. 아니, 내가 대답했다. 나는 엄마가 내 돈을 이용해서 진혁을 마약 사업에 다시 끌어들였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그들은 모두 내 고백에 놀랐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는 혜진이가 메모지를 발견한 이후로 일어난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말했다. 일은 진혁과 선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나는 진혁이 며칠 안에 탈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형사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했다. 형사는 내가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으로 좋은 경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로 돌아오는 길에 내 전화가 울렸고 선아였다. 이 시간 후에 보석으로 풀려날 거야. 그녀가 말했다. 집에 들어가도 될까? 혜진과 서윤이는 내 대답에 대해 궁금해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집은 당신이 가져. 그날 오후에 내 변호사가 당신 차를 사랑의 보금자리로 가져가서 열쇠를 줄 거야. 내가 말했다. 서윤이와 나는 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거고 나머지는 이번 주에 당신이 일하는 동안 가져갈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혜진아, 오늘 대부분의 새 가구가 배달되고 설치될 텐데 모든 것이 어디에 놓여야 할지 감독해 줄 수 있겠어? 기꺼이요. 그녀가 대답했다. 가전제품 판매원은 10시에 올 거예요. 가구 회사가 나중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혜진이 새 집을 볼 수 있도록 먼저 데려다 주었다. 그녀와 서윤이는 모두 개방형 디자인과 집의 크기를 좋아했다. 서윤이는 자신의 침실을 선택했고 개인 욕실과 넓은 옷장이 있어서 기뻐했다. 아빠, 우리 옛집에서 냄비, 프라이팬,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을 가져와야 할까요? 서윤이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니, 새로 시작하자. 우리가 개인 물품을 챙겨서 여기로 가져오면 너와 혜진이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갈 수 있어. 창문에는 이미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혜진이 덧붙였다. 커튼을 살 때까지 사생활을 보호해 줄 거예요. 서윤이와 내가 떠날 때 혜진이와 나는 작별 인사를 했고 그때 아들이 소리쳤다. 아빠, 지수. 그리고 그는 길 건너 집에서 막 나왔다. 나는 모두를 소개했고 그들을 만나는 것은 흥미로웠다. 지수와 혜진은 서로를 살폈고
피부색은 달랐지만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내가 혜진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옷을 싸기 위해 돌아가기 전에 나는 은행에서 새로운 당좌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고 서윤이와 나를 위한 새로운 체크카드를 만들고 신용카드 빚을 갚고 월급 입금을 변경했다. 내가 산 옷 상자 덕분에 짐 싸기가 쉬워졌고 모든 것을 차에 싣는데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내가 보관하고 있던 지불 채권들을 상자 바닥에 숨겼다. 나는 또한 내가 따로 떼어놓은 5만 원권 돈다발 50개를 가지러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서윤이에게 노트북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상기시켰다. 옷 상자를 모두 내린 후 내가 상자를 옮기는 동안 여자들은 밖으로 나갔다. 우리 옛 가구들은 불태우기 위해 앞마당에 쌓여 있었다. 나는 KT의 인터넷 설치를 요청했다. 배달기사가 떠나자마자 그녀들은 가득 찬 트럭을 가지고 돌아왔다. 주 침실과 서윤이의 방은 정리되었고 거실과 가족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었으며 부엌 테이블과 의자도 제자리에 놓였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었고 TV를 보기 위해 인터넷만 필요했다. 지금은 일하고 있어서 무료 와이파이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었다. 트럭에서 짐을 내린 후 혜진과 나는 선아의 차를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나는 혜진이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기다렸다. 약 1시간 후 그녀가 돌아왔다. 답을 찾았어? 내가 물었다. 아직은 아니야. 혜진이 대답했다. 그들의 관계는 내 결혼이 끝난 후에 시작됐어. 선아는 서윤이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너와 이혼할 계획이었어. 그들은 약 6년 동안 함께했어. 김민철은 내가 그를 아는 내내 마약을 밀매했어. 선아는 내 집에 무엇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녀를 믿지 않아. 서윤이가 그녀의 전화를 떨어뜨리게 해서 대화를 녹음했어. 그거 형사한테 보내야 할까? 내가 물었다. 혜진은 웃으며 말했다. 응.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갈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미 알아가고 있잖아. 내가 말했다. 내 부모님도 우리 사이에 끌림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 혜진이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서윤이가 저녁으로 KFC나 피쉬앤칩스를 제안했어. 우리는 KFC를 사서 새 집으로 돌아왔다. 서윤이는 바빴다. 그녀는 침대 시트를 세탁하고 식료품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위스키와 탄산수도 사온 것에 놀랐고 그래서 우리 각자는 저녁 식사와 함께 음료를 마셨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주 침실에서 짐을 풀었고 여자들은 침대를 정리하고 방을 꾸몄다. 수건, 깔개, 작은 쓰레기통까지 포함해서 그들은 심지어 침대 옆 탁자에 맞는 알람 시계와 램프도 샀다. 서윤이는 나를 위해 목욕 비누와 샴푸를 골랐다. 나는 빈 상자들을 불쏘시개 더미로 가져갔고 부엌에서 몇 개 더 추가했으며 모든 것을 다시 확인했다. 커피포트, 토스터기, 새 전자레인지가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방식에 매우 만족했다. 여자들은 서윤이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끝났을 때 나는 불쏘시개 더미에 불을 붙이고 밤하늘로 솟아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생각에 잠겨 하늘을 바라보다가 나는 곧 이혼할 전처로부터 온 전화를 거의 놓칠 뻔했다. 모든 것이 사라졌어. 그녀가 말했다. 어디 갔어? 형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봐.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네가 알고 있다는 거 알아. 그녀가 말했다. 서윤이에게 돌아가. 상철이나 그의 형제들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봐. 내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아들 준영이가 전화했다. 아빠, 우리 길 건너 집 샀어요. 엄마가 전화했지만 내가 그녀를 꾸짖었어요. 그녀는 기뻐하지 않았고 분명 아빠를 탓할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했다. 준영이는 지수와 혜진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했다. 나는 그들이 둘 다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같은 남자에게.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담배를 피운 후 나는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세탁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서윤이가 다가와 잘 자라고 말했다. 혜진이 집에 데려다 줄 때 엄마가 문 잠글게. 내가 말했다. 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혜진이가 새 잠옷과 가운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이거구나. 나는 서윤이의 표정이 왜 그랬는지 이해하며 말했다. 나는 딸의 옷이 세탁되는 동안 면도하고 샤워하기로 결정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 후 서윤이는 학교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 나는 재빨리 옷을 입고 문에서 그녀를 만났고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아빠, 몇 년 만에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그녀가 말했다. 나도 너 때문에 기뻐. 그녀를 내려준 후 나는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시추선을 떠난 후 처음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멋졌다. 혜진이를 껴안는 것 외에는 급한 일이 없었고 나는 그것을 많이 했다. 점심시간 무렵 KT가 인터넷을 설치했고 혜진의 부모님이 그녀의 렌터카와 옷을 가지고 곧 도착했다. 내 선거 운동을 위한 전문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작가도 왔다. 혜진의 아버지인 이강수 씨는 충분한 서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주말까지 경찰서장 출마 등록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선거운동 자금으로 그에게 500만 원의 현금을 주었다. 혜진은 어머니에게 새 집을 구경시켜 주었고 그곳에서 나는 우리가 가구를 고를 때 그녀가 개인적인 취향으로 장식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수 씨, 토요일 밤에 그녀가 집에 왔을 때 제가 솔직해질 기회가 있었을까요? 내가 물었다. 그는 그녀가 평생을 함께할 남자를 만났다고 말했을 때 내가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월요일에 일어난 일 이후 그녀는 나에게 현우 아버지가 서윤이를 붙잡고 있던 누구로부터든 통제권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윤이는 새벽 1시에 다치지 않고 나타났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녀를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겁에 질려 그녀를 재빨리 내려주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전화 통화 후 그녀는 그들이 친척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조상철과 그의 형제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내가 장전된 석궁으로 그를 마주했을 때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서윤이를 풀어주거나 죽거나. 그는 망설였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가고 있다고 말하라고 했다. 내가 떠날 때 그가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어때? 강수가 물었다.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내가 대답했다. 강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사람아, 가족이 된 걸 환영하네. 자네에게서 손주를 본다면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그의 말은 우리가 같은 가치관, 즉 강인하고 원칙적인, 마치 진돗개처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6개월 후, 우리는 모두 선거 결과를 기다리며 모였다. 내 부모님, 혜진의 부모님, 그리고 막 결혼한 지수와 준영은 교대로 내 갓 태어난 손자를 안았다. 선아와 진혁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내 이혼은 마무리되었다. 내 전 고용주는 나는 조기 은퇴했고 방금 경찰이 돌려준 60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했다. 서윤이는 마침내 수영장을 갖게 되었고 혜진의 사업은 우리 집 지하실에서 일하는 4명의 직원과 함께 번창하고 있었다. 나는 지지자들과 합류하기 전에 혜진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그녀는 네라고 말했고 뉴스가 나의 당선을 선언하자마자 나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강수는 우리의 약혼뿐만 아니라 마을에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